배움을 즐기는 지식탐구자 여러분, 복잡한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짚어드리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웃과 부동산 분쟁을 한다고 하면 꽤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측량 기사를 풀어오고 빨간 말뚝을 받고 내 땅 선을 긋는 아주 계산적인 과정이죠. 그렇죠. 법과 문서에 기반한 아주 깔끔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빨간 말뚝이 수천 년 동안 막 이리저리 움직여 왔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동네에서 제일 힘센 이장이 와서 이쪽 집에도 앞마당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저쪽 집에도 똑같은 앞마당을 주겠다고 이중계약서를 써줬다면요. 와, 그건 뭐 단순한 분쟁을 넘어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라고 봐야겠네요. 바로 그 재앙이 지금 중동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초유의 사태,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인데요. 네, 폭격과 미사일이 오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구 반대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주유소에서 청취자님이 지불해야 할 기름값이 폭등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방대한 역사 다큐멘터리, 최신 지정학 및 경제 분석 보고서, 그리고 가장 최근의 중동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미션을 수행해 볼 텐데요. 미션이라면 그 수천 년 전의 부동산 분쟁부터 살펴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오늘날의 미사일 폭격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인과관계 점들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현재 쏟아지는 미사일 타격과 전쟁의 맥락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선 이 모든 피바람의 진원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얽힌 생존의 역사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료들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많은 분들이 이 갈등을 단순히 이슬람교 대 유대교라는 종교전쟁 프레임으로 보잖아요. 네, 언론에서도 자주 그렇게 묘사하곤 하죠. 그런데 문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게 종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철저하게 물리적인 땅, 즉 국가라는 방패를 차지하기 위한 민족 간의 뼈저린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과거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의 그 유랑 생활, 디아스포라부터 시작되죠. 유럽 전역에서 수백 년간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끔찍한 핍박이 유대인들의 심리에 남긴 구조적 트라우마입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수준이 아니었죠.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흑사병이 돌면 우물에 독을 탔다고 지목당해서 학살당하고, 러시아에서는 1880년대부터 포그롬이라는 집단 학살로 무려 15만 명이 희생되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역사죠. 네, 그런데 저는 가장 결정적인 충격을 준 사건이 프랑스의 드레퓨스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 1894년에 그 유명한 사건이요? 네, 당시 유럽에서 가장 계몽되고 진보적이라 자부하던 프랑스에서조차 유대인 장교가 증거도 없이 스파이로 몰려 종신형을 받았잖아요. 길거리에서는 유대인을 죽여라 이런 폭동까지 일어났었고요. 맞아요. 이걸 지켜본 테오도르 헤르칠 같은 지식인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아, 이 사회가 아무리 문명화되어도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이구나. 우리만의 국가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 다 죽는다. 이렇게요. 바로 그 절박함이 우리만의 국가를 세우자는 시온주의, 즉 자이오니즘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국가가 없으면 생존도 없다는 명제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사적 아이러니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그 유럽 사회가 유대인들을 혐오해서 토지 소유를 법으로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땅을 못 가지니까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금융업에 종사하게 된 건데. 아, 네. 고리대금업이나 상업 쪽으로 내몰렸던 역사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과정에서 축적된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거대한 자본력이 훗날 팔레스타인 땅을 사들이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유럽의 그 가혹한 핍박이 오히려 이스라엘 건국의 자본을 강제로 만들어준 셈이 되었다는 거죠. 박해의 산물이 생존의 도구가 된 겁니다. 야, 역사의 아이러니가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에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영국의 외교 정책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저는 영국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외교 문서를 보면서 와, 이건 무슨 악덕 부동산업자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중계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영국이 전쟁 자금과 군사력이 급하니까 아랍인들에게는 우리 편에서 싸워주면 거대한 독립국을 보장하겠다고 맥마흔 서한을 보내고요.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국가 건설을 약속하는 벨푸어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요. 똑같은 땅을 두고 양쪽 모두에게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이중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비극의 씨앗이 된 거죠. 맞습니다. 영국의 이런 기만적인 이중계약이 만든 혼란은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을 거치며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의 악순환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스실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정말 극한의 절박함을 안고 팔레스타인으로 쏟아져 들어왔겠죠? 네, 결국 1947년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나오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건국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직후에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죠. 그 전쟁의 결과가 참혹하더라고요. 대대로 그 땅에 살던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패배해서 고향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그분들은 아직도 언젠가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당시 집 열쇠를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보고서로 읽어보니까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양쪽 모두 각자의 명분이 너무나 뚜렷하니까요. 맞아요.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학살을 피해 생존을 위해 싸운 이스라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앞마당을 빼앗기고 쫓겨난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 자신들의 투쟁이 완벽한 생존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이토록 잔혹해진 거 아닐까요? 이 상황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지정학적 분쟁에서 타협이라는 게 왜 불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평화를 가로막는 아주 단적인 예가 있죠.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1970년대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오랜 적대 관계를 깨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었죠. 그런데 자국 군인에게 암살당했잖아요. 평화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존에 직결된 영토를 양보하거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내부의 적을 만드는 목숨을 건 행위라는 걸 아주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평화가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기형적인 구조네요. 그래서 이런 절망감 속에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네, 바로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입니다.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인질로 잡았다가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서독경찰의 진압작전이 너무 허술해서 참사를 키웠고요.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테러범과 인질이 모두 사망한 완벽한 실패였지만 지정학적 보고서들은 오히려 이걸 테러범들의 정치적 성공으로 분석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 끔찍한 사건이 전 세계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기 때문이죠. 정확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절망적인 존재를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각인시켰으니까요. 심지어 체포되었던 테러범들마저 2달 뒤 여객기 납치 인질극을 통해 풀려나 고향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할 때 정규전이 아닌 테러와 여론전이라는 비대칭 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충격적인 전말이네요. 네, 절망이 테러라는 괴물을 낳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해묵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거대한 불똥이 중동의 화약고로 튀게 되죠. 바로 이란의 개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이제 배후에 있는 미국과 이란의 직접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최근 뉴스 브리핑을 보면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파행으로 끝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영구적인 핵 포기를 요구했고 이란은 60%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약간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핵무기 만들려면 우라늄이 90% 이상 농축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왜 미국은 60% 가지고 협상을 엎어버릴 만큼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아직 30%나 더 농축해야 하잖아요. 그게 우라늄 농축의 공학적 특성을 알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어떤 특성이죠?
자연 상태의 우라늄을 원자력 발전 소용인 20%로 농축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걸 분리 작업량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 초기 단계에 몰려 있거든요. 아, 처음 20%까지 올리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일단 20%를 넘어서 60%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무기급인 90%로 농축하는 건 몇 주, 짧으면 며칠 만에도 가능한 아주 간단한 작업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60%를 쥐고 있다는 건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문턱을 이미 넘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레드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협상이 깨지자마자 미국이 아주 작심하고 막강한 전력을 배치했군요. B-52 폭격기에 에이브라임 링컨 항공모함까지 띄우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심장부에 동시다발적인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뉴스가 터집니다. 이 폭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해버리잖아요. 무려 40년 가까이 이란을 통치해온 절대 권력자가 제거된 엄청난 사건이죠. 정권 교체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폭격 직전까지만 해도 이란 내부는 히잡 시위 같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아주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경제도 힘들어서 국민들 불만이 엄청났잖아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군사적으로 압도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정치적인 승리로 직결될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반정부 시위하던 이란 국민들이 외부의 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자기네 지도자가 사망하니까 오히려 하나로 똘똘 뭉쳐버렸습니다. 네, 하메네이가 순식간에 외세에 맞서다 희생된 순교자가 되어버린 거죠. 체스판의 왕을 잡았더니 남은 말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아예 체스판을 엎어버릴 기세로 덤비고 있는 꼴이네요.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후계 구도도 미국의 의도와는 완전히 엇나갔습니다. 전문가 회의에서 둘째 아들 모주타바를 새 지도자로 추대했잖아요. 원래 이란은 왕정 세습을 타파하고 세워진 공화국이라 세습을 엄격히 금지하는데도요. 국가적 위기라는 명분 아래 세습 금지 원칙마저 깨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장 강경파인 이란 혁명수비대가 권력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는 점이고요. 결국 미국은 정권을 무너뜨리려다 오히려 이란 내부 강경파의 입지만 엄청나게 강화시켜준 셈이네요. 철저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전략적 오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력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에서 벌어지는 이 무력 충돌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보며 출근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진짜 글로벌 나비 효과가 시작되는 거죠. 이란이 당장 반격 시나리오를 꺼내들었는데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능력은 안 되잖아요. 네, 불가능하죠. 대신 이란은 중동 내의 미군 기지 정밀 타격이나 동맹국 시설 공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이 아주 무섭습니다. 비대칭 전력이라면 보고서에 언급된 그 드론 벌떼 공격이나 연어급 잠수함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미국 항공모함을 상대하기 위해 수백만 원짜리 자폭 드론 수백 대를 한꺼번에 날려서 레이더를 마비시키거나 소음이 거의 없는 소형 연어급 잠수함으로 조용히 어뢰를 쏘는 가성비 극강의 전술이죠. 하지만 경제보고서들이 꼽는 가장 끔찍한 위협은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천연가스의 20%, 원유의 30%가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의 대동맥입니다. 이란은 여기에 기뢰를 뿌려서 바닷길을 막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란이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꽉 쥐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하는 셈입니다. 해협이 기뢰로 막히면 당장 선박 보험료가 폭등하고 아무도 유조선을 보내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아시아 부타들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당장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1979년의 제2차 오일 쇼크 당시와 너무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제적 재앙은 반드시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듯이 말이죠. 야, 이란이 그걸 노리는 거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당장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잖아요. 물가 폭등하면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테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란과 전면전을 치를 여력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지상전 대신 공중폭격 위주의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명분으로 시작된 이 거대한 전쟁이 결국 유가표와 마트 영수증 앞에서 멈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강대국의 군사력조차 자국민의 물가 상승과 선거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 앞에 수렴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죠. 오늘 정말 엄청난 점들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3000년 전 어느 유목민이 정착하려 했던 그 가나안 땅의 분쟁이 로마 시대와 제국주의 영국의 이중 계약을 거쳐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 주식시장과 주유소 기름값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으로 진화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정리해 보았네요. 네, 정치, 역사, 경제가 하나로 얽힌 거대한 태엽장치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끔찍한 비극들은 결국 생존을 위한 안전한 우리만의 땅을 찾으려는 아주 본능적인 인간의 트라우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죠? 우리는 미래가 온다면 어떨까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핏빛 영토 분쟁이 어쩌면 우리 후손들이 겪게 될 전 지구적인 부동산 전쟁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은 아닐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기후변화와 영토 분쟁을 연결하다니 정말 묵직하고 도발적인 화두네요. 네, 지식 탐구자이신 청취자님과 함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